네,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양자 안보실장 회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지가 관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안보실장들이 말 그대로 안보가 굉장히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되니까 예. 북한 상황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미일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의제도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 날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고 현재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뭐 오늘 중으로도 인양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좀 들리기는 하고요. 예. 그 인양도 매우 중요하죠. 인양이 된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추진체, 천리말 1형이라고 얘기한 추진체의 능력과 또 만리경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위성까지도 인양이 된다면 그들의 능력을, 기술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당연히 한미일의 그 안보실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군사 정찰 위성 1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호라는 것은 그 이후에도 2호, 3호, 4호 계속 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북한이 새롭게 개발을 시작한 ICBM 고체형, 예를 들어서 화성 18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발사의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의미는 여전히 인도 태평양 한반도 중심으로 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안보실장 회의는 최근에 미중 관계, 특히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최근에 그 설리반 보좌관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베이징을 방문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어떤 국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다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계속 해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찰 풍선 사건이라든지 예. 그런 것으로 그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롭게 대화를 제시하고 뭐 과연 어떤 내용을 미중 간에 논의를 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보 공유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한편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 체계 연말까지 좀 완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우주군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일 3국의 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느리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쉽고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좀 빠른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시작은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죠. 그래서 예.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서 이 미사일 경보 정보 체계를 공유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시 만나서 그 샹그릴라의 안보 대화에서 올 연말까지 이것을 완성하겠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그 우주군 부사령관이 정확하게 뭘 갖고 얘기를 했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체계가 연동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미와 또 미일 각각이 연계된 그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보를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발사 추정 지점을 한미일이 동시에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고요. 예. 또 더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비행 궤적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궤적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상 탄착 지점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이게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지 만약 실전에서 쏜다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있어야 예. 거기에 따른 요격까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한미와 미일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는 우리가 연합 체제니까 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그 탄도탄 작전 통제소가 있고 또 주한미군에도 그 탄도탄 작전 통제소가 있습니다. 서로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정보를 그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보내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 사이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동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정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보내면 그러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매개로 해서 사실상 한미일 3국의 그런 정보가 공유되는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일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레이더 같은 경우를 연동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앞으로 여기서 더 나가서 미사일 정보까지 공유한다. 지금 경보 정보인데 또 미사일 정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쏘는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억제 능력과 탐지 능력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축이 된다면 북한의 억지력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 좀 관심사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결과물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도 관심입니다. 특히나 조기 출범을 할지 이 부분이 좀 의제일 텐데 NCG의 일본 참여 여부가 관심사거든요. 과연 일본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조태용 실장이 일본 참여 가능성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일본 참여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일본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 협의 그룹 NCG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그렇지만 뭐 윤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그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로 한미일이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NCG의 참여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출범을 아직 하지를 않았고 아마도 뭐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첫 그 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가 하는 NCG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까지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맹 체제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동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게 사실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 실행과 범위를 통해서 훈련까지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미가 작전 계획 안에까지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참여해서 공동 작전 계획을 가질 수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NCG가 매우 중요하고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뭐 이건 아주 사활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현재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NCG가 아니라 한미일이 다른 형태로 확장 억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하는 확장 억제의 제도적인 긴밀성을 높이는 행위. 저는 뭐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내에서도 그렇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한미가 NCG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수준의 제도적인 긴밀성을 만들고 또 다른 협의체로 한미일까지 한다면 이게 이중으로 또 이런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또 기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추진할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며칠 전에 한미일 주중대사가 베이징에서 만나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미일 대화와 협력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일을 중심으로 좀 단단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뭔가 좀 밀접한 이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중국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거친 반응을 보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미일 협력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한일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관계를 개선하고 이만큼의 협력까지 오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은 북한이 보여지고 있는 핵 질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0여 차례 100여 발의 그 역대 최대 1년치 쏜 것 중에는 역대 최대의 그런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그런 결과로 한국과 일본 내에서 국민 여론들도 이거는 뭔가 안보적인 위협이 크니까 한일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거기서 한미일 협력이 계속되는데 이 와중에 중국이 완전히 북한 편을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작년 3월 달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유예, 모라토리움을 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2017년 12월에 통과된
그 유엔 제재 결의안 2397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추가로 그 제재가 부과되는 자동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둘 다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과된 제재안인데 예. 작년 5월 달에 그 제재안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둘 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또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과 올해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번 싱하이밍 대사도 계속 얘기하는 게 쌍중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건 이미 북한이 이전부터 훨씬 더 어기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또 그 생산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하나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통보했던 위성 발사 시한이 지났는데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 발사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기습 발사 가능성을 언급을 한 만큼 2차 발사는 예고 없이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현재 보리 장마가 시작이 됐고 20일까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위성 발사에는 좀 불리한 기상 조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2차 발사는 장마 이후에나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2차 발사 장마 이후에 이뤄질지 그리고 기습 발사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2차 발사를 하는 데는 두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실패를 했으니까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것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장거리 로켓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에 기상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누리호 발사 때 경험들을 했습니다만 기상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6월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북한이 얘기를 했던 그 국제해상기구 IMO의 6월 11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31일 북한이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를 북한 스스로가 밝힌 걸 보면요.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이 떨어진다. 이 발동기를 엔진을 발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하다. 이건 북한 발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엔진과 연료에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추진체 자체, 천리마 일형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게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엄중한 결함을 식별하고 그리고 거기를 해결하는 기술적 대책,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 앞으로 그 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뭐 그 단계들을 거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죠. 특히 천리마 일형의 서두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상 연소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추진체. 근데 그런 연소 시험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북한이 2012년에도 이제 광명성 3호를 4월 달에 시험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2월 광명성 3-2호라고 해서 3호 2호기죠. 그러니까 8개월 걸려서 그 두 번을 쐈거든요. 물론 그때보다 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다만 1차 시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서두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거 직접 지시한 거거든요. 국가우주개발국에 최소한 4차례 이상 갖고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라 부르는 동창리에도 현지 지도를 갖고 작년 12월에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 발사를 완료하겠다. 발사를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까지 못 박았는데 그래서 5월도 31일 마지막 날 쏜 것도 결국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기 발사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아직까지도 북한이 이 발사에 대한 실패를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도 어려운데 두 번 실패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북한이 이달 상순에 전원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 발사가 실패를 하면서 이렇게 전원회의에서 뭔가 좀 선전을 할 만한
마땅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회의 뭐 시기나 뭐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북한의 시간표대로 되면 5월 30일에 성공하고 6월달 상순에 8기 8차 전원회의죠. 열고 거기를 통해서 자신 또 김정은의 업적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념을 할 그럴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실패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 8기 8차 전원회의를 안 열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상순이라고 하면 북한이 1일부터 15일까지를 상순으로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북한 매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내용은 없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끝나고 뭐 전원회의를 이틀, 3일, 뭐 4일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 사실을 그다음 얘기를 안 하다가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전히 판단은 됩니다.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앞서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알코올,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의존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건강 문제로 전원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뭐 북한의 김정은의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북한에서 가장 핵심 비밀 중에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전원회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김정은이 전원회의에 참석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번 전원회의가 좀 이례적이긴 하죠. 북한이 1년에 한두 차례 전원회의를 하긴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6월 한다면은 이게 사실 6개월 사이에 세 번째 하는 그런 전원회의거든요. 8기, 6차, 7차, 8차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달에 했던 7기, 8기, 7차 전원회의의 내용을 보면 경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발표를 따르면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를 총화 대책한다. 이것은 뭐 자신들의 평가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반기 평가. 뭐 그 외에 사실 뭐 혁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도 토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또 경제 문제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전원회의를 이렇게 그 경제 문제에 특화해서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8기 7차 2월 달 전원회의도 그렇고 6차 12월 전원회의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의 어떤 대책을 내세우는데 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경제 제재 하에 있고 코로나19로 여전히 경제 생활에 대한 봉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개혁 개방에 준하는 북한이 이 표현을 안 쓰긴 합니다만 아주 그 확실한 어떤 개선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뭐 김정은이 얘기한 정도의 1.4배 2026년까지 그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원회의라는 그런 기제를 활용해서 주민 동원 또 어떤 주민 설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런 상징성이 실질적인 대책보다 좀 커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BBC가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이웃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북한 주민의 증언을 방송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뭐 중국으로부터 뭐 곡물 수입도 막혀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 내에서 밀수에 대한 경비가 좀 삼엄해지면서 밀수 시장에서 주민들이 식료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극심한 식량난을 가중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달 6일 날 그 서해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넘어온 두 가족의 아마 그 인터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북한이 2021년 1월 24일 날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국경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쉽게 외부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 생활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 하고 있고 그간에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이 탈북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아마 한 사례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제3국 뭐 중국이나 있는 데서 일부는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왔던 이 가족이 증언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그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 내부 생활이 어떻는지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증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매우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은 마을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렸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북한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 것도 다시 증언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북한이 최근에 그 국경 지역에 대해서 감시 경계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어쨌든 코로나19의 봉쇄를 좀 풀 생각은 있고 그럼 풀었을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 탈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이런 감시 경계를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내일로 3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4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연락사무소 청사가 2020년 6월 달에 폭파한 것을 북한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청사에 대해서 청구액이 100억이, 102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폭파함으로써 옆에 있던 그 종합지원센터까지 344억이 전체에서 토탈 447억을 우리가 청구했는데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 소송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북한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공시 송달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방법을 하고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배상하기가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북한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번에 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